오늘 준비한 영상은 조선시대 술사랑과 영조의 금주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이나 술 좋아하는 것으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이 끌어넘치는 끼를 누그러뜨렸는지 궁금할 정도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제2대 왕, 다루왕 11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에게 술을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탓에 술보다는 차를 선호하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기록에 사람들이 모여 음주가 아닌 음다를 즐겼다는 기록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리학이 주를 이루자 차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 술은 당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술 먹고 사고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며, 그런 사정 때문인지 한반도 역사상 정말 빈번하게 금주령을 내린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는데요. 종로 사거리의 군칠이집. 인구 800만의 조선에서 한양은 8만 가구의 30만 주민수를 자랑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운종가로 불렸던 지금의 종로는 18세기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종로 사거리는 그 중에서도 중심이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찾아오면 상점마다 등불이 켜지고 여전히 담배 사세요 하는 외침을 이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66년경 종로의 청계천 근처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던 유명한 술집 군칠이집이 있었습니다. 이 술집은 그냥 주막이 아니라 술까지 직접 빚어 파는 양조장 겸 주막이었고,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군칠이집은 18세기 초반부터 서울에서 명성이 자자했고 1766년 무렵에는 여자 군칠이집과 남자 군칠이집으로 나누어 확장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명성이 어찌나 높았던지 너도나도 군칠이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술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의 분식집들이 너무나도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로부터 100년 뒤 한양에서 군칠이집은 술집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군칠이집은 술독이 100개가 넘는 데다 각종 안주를 함께 파는 큰 술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술맛도 물론 좋았지만 특히 보신탕으로 유명했죠. 메인 메뉴 보신탕에 더해 맛 좋은 사이드 고기 안주들은 술꾼들을 불러 모았고, 덕분에 군칠이집은 한양의 술집과 음식점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한양 술집의 대명사였던 군칠이집 말고도 한양 곳곳에는 정말 많은 술집이 있었고, 그 규모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술집이 서로 술맛과 음식 맛으로 경쟁을 하면서 술집은 한양 상권에서 가장 번성한 업종의 하나였죠. 술의 진심임을 보여주는 기록. 18세기 후반 정조 때 초계 문신으로 활동한 이면승이 술 제조 금지에 관한 논란을 논한 금양이에서도 당시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양의 골목들은 쌀과 고기를 술과 안주로 흥청망청 해치워버리는 술집들로 도배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면승은 같은 글에서 한양성 안에 있는 술집이 수천 호이고 그 술집에 종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수만 명에 달한다고 적었습니다. 한양성에 사는 사람 10명 중 1에서 2명은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세기 초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728년 형조판서 서명균이 영조에게 보고한 내용에서도 비슷한 현황이 나타납니다. 서명균의 보고에서는 당시 한양의 백성들이 생계가 어려워지자 술집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서 10집 중 7, 8집은 술을 팔았고, 그들이 빚는 술의 양이 많게는 100여 섬이고 아무리 적어도 60에서 70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섬은 180리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니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서명균의 보고는 금주령의 실시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꽤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술집이 상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실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 역시 성호사설에서 큰 거리의 상점 가운데 절반이 주점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풍경과 풍속을 장편시로 쓴 성시전도의 작품마다 한양 거리 풍경의 하나로 술집이 빠지지 않았던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집은 한양 어디를 가든 마주치게 되는 도시 풍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시마다 서울의 독특하고 인상적인 술집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바로 술집임을 알려주는 표지로 주둥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한양에서는 깃발보다는 등으로 술을 파는 곳임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신광호는 술집 가운데 색주가를 인상적 풍경으로 묘사했습니다. 색주가는 일반 술집과는 달리 기생이 술시중을 드는 특별한 술집이었는데요. 기생이 술을 따르고 심지어 성매매까지 했던 색주가는 고급 술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룸살롱과 다를 바가 없었죠. 색주가에서 술을 파는 방식은 점차 일반 술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양 안에서 술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면서 그에 따라 술 제조의 명산지도 부각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주북병이란 말이 유명했는데요. 서울 남촌 지역은 술을 잘 빚고 북촌에서는 떡을 잘 빚었다는 말입니다. 도성 남쪽에서도 남산 밑에 장흥방, 지금으로 치면 충무로 일대와 회현동에서 빚은 술을 제일로 쳤습니다. 그 술맛은 빛깔과 맛이 좋아서 한 잔만 마셔도 알딸딸해지고 술에서 깨도 목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흥방에 거주했던 조선 후기의 유명한 문신이자 시인이었던 자아신이는 자기 마을에서 나는 술이 전국에서 가장 빼어난 명주요. 사람을 나른하게 하는 요물이라며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영조의 강력한 금주령. 18세기 술집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역시 금주령일 것입니다. 금주령은 상시로 술을 경계하거나 거리에서 술주정을 금하는 것이 있고 가뭄과 홍수 시기에 내리는 비상시적 금주령이 있었습니다. 이 금주령은 조선 초기부터 19세기까지 종종 실시되곤 했었는데요. 18세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영조의 강력한 금주령 정책이었습니다. 영조는 국가적 행사나 종묘 제례에서도 술을 금지시킬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내리고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제사상에 올릴 술은 항상 봐줬는데 영조는 이 제주조차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신하들도 다른 왕들처럼 영조도 얼마 안가 금주령을 해제할 것이라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위기감 을 느낀 신하들은 태조 때의 일을 들먹이며 중국 사신이 오면 술을 대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영조는 우리의 사정을 잘 말하고 감주를 드려라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위 내내 몇 번이나 금주령을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다 많은 좌절을 맛본 영조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영조 32년인 1756년에 더욱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했고 이때 시행한 금주령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지기도 했죠. 심지어 이는 흉년이나 기근에 의한 금주령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소했던 영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조는 조선에서 술을 아예 없애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조는 술을 빚는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신 자는 노비로 삼으며 선비는 멀리 귀양을 보내고 평민은 수군에 복무시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하자 고작 1년 만에 섬으로 유배를 간 사람이 700여 명에 달했고 술을 마시다가 잡힌 사람은 훨씬 더 많았죠. 금주령을 시행하고 1주년 되던 날 영조는 명을 어겨 유배를 간 700여 명을 모두 풀어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모두를 풀어주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던 어느 날 형조 판서이던 김상익은 영조에게 또 금주령을 어겨 잡혀온 죄수가 100여 명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금주는 하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죠. 그러다 보니 영조는 처벌의 수위를 좀 내려줬는데요. 선비는 10년 동안 관직에 임명될 수 없게 했고 유생은 10년 동안 과거시험에 응시 불가, 평민들은 10년 동안 노비로 만드는 걸로 정했습니다. 영조의 단호함이 사형까지. 또한 영조는 금주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남방이라고 하는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잡기 위한 단속반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단속을 했지만 얼마 안가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로 금주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고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폐해가 드러나자 신하들은 금남방을 없애자고 주장했고 영조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신하들은 금주령을 좀 완화하자는 요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신하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은 채 신하들의 뜻을 꺾으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도 병마절도사였던 윤구현이 자신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고 술판을 벌렸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었죠. 이에 잘됐다 싶었던 영조는 즉시 윤구현을 잡아들이라 명했고 당시 술냄새가 나는 빈 수랑 아리를 증거로 들고 왔습니다. 윤구현은 그 항아리에서 술냄새가 나는 이유가 금주령 이전에 빚었던 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조는 어찌 파직만으로 그치겠냐며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를 사형시켜라 명했죠. 그러자 대신들은 윤구현을 구명하고자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지만 이미 그를 금주령의 본보기로 삼고자 마음을 먹은 영조는 그들을 모조리 무시해버렸고 심지어는 파면시켜버린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구현을 숭례문 앞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와 사형 집행을 참관했다고 하죠. 사형 집행 장면에 왕이 직접 온다는 것은 대부분 역적이나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일 경우였는데 금주령을 어긴 자를 사형시키는 곳에 영조가 직접 온 걸 보면 금주령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윤구현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금주령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유생들과 신하들 역시 모조리 귀양을 보내버렸죠.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영조.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금주령을 어겼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세교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술 같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잡혀온 유세교는 자신이 만든 건 식초라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는데요. 그가 빚었다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영조는 한 신하에게 맛을 보라고 한 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술인 것 같다고 했죠. 영조는 다른 신하에게도 맛을 보라고 한 뒤 무슨 맛이냐 물으니 그 신하는 영조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것은 틀림없는 식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듣고 싶은 답을 들었는지 곧바로 유세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그만큼 양반과 관리들에게는 강하게 나갔지만 백성들까지 처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영조는 식량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관리들의 나태해진 태도와 생활을 바로잡고 이렇게 자신의 왕권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 외에도 늙어서 병든 백성이 술을 약으로 먹는 경우나 농사꾼이나 군인들이 마시는 농주, 탁주, 맥주 등은 금주법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고된 삶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술은 눈 감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심한 기근이나 흉년이 들 때면 얄짤없이 모든 술이 금지되긴 했었습니다. 금주령의 폐해. 하지만 취지나 의미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영조 혼자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이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몰래 술을 빚고 팔아 떼돈을 버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고 지방 서리들이 앞서 말한 금난방을 설치해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이 금주령을 이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느 고을에서 금주령을 어긴 자가 나오면 그곳의 관리까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죄다 술 먹는지 감시하러 다니느라 고을의 행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죠. 관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유배를 가는 일도 벌어졌으니 관리들이 음주 단속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한 집이라도 금주령을 어길 시 이웃에 있던 세 집까지 함께 똑같은 처벌을 했는데요. 이웃들끼리 서로 계속 감시하고 그러다 싸움이 나고 갈등하게 만드는 좋지 못한 정책이었죠. 심지어 영조 자신도 술을 먹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술을 계속 마신다는 소문을 들은 신하들이 영조에게 진위를 묻자 자신은 오미자차를 마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소주로 의심하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조는 송절차라고 하는 솔잎으로 만든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는 차라기보다는 술에 가까웠다고 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시행하던 금주령 때문에 많은 폐단이 일어나자 보다 못한 대신들은 영조에게 금주령을 거두어 달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금주령 덕분에 중범죄가 줄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죠. 농업국가라면 흉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할 시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10년 동안은 가뭄이나 흉년이 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풍년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단순히 쌀이 없어서 금주령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영조 자신의 검소한 성격 탓에 행한 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영조 46년 한 사관은 금주령으로 술을 빚거나 마신 자는 처벌하고 주점도 금지시켰지만 능히 금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강력하고 철저한 금주령은 훗날 손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는데요.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바로 풀어버렸는데 그는 술을 즐겨 마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술에 대해 너그러웠다고 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음주 사랑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